이번 섹션은 이제 기능의학에 대해서 아마 좀 낯서신 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특별히 만성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저는 웰케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또 웰케어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미래의학을 교육하는 그런 회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최근에 마침 썼던 개인 맞춤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많이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클리닉의 핵심이 면역이 좋아지려면 또 항노화를 하려면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자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흔히 기능의학 의사들은 뉴트리션 쪽에 많이 좀 더 포커스를 두는데 저는 또 못지않게 잘 자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우울과 불안을 좋게 만드는 그런 쪽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6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오늘 항노화, 특별히 면역 증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이제 기존의 검사 방법이 아니고 기능의학적으로 특별히 포커스를 만성 피로나 또는 장이 안 좋거나 그래서 기존의 약물 치료가 아니라 영양 치료, 특별히 영양 주사 치료에 어떤 근거가 되는 또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문조사에 기반해서 그 사람의 영양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호르몬 검사, 그 중에는 전형적인 노화 호르몬, 성호르몬 외에도 부신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같은 이런 에이징 호르몬에 대한 어떤 리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오늘 앞쪽에 강조하는 NK 액티비티에 대한 경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헤어 미네랄 검사라고 해서 머리카락에서 미네랄 스테이투스와 중금속을 보는 검사, 개원가에서 흔히 많이 하는 검사 중에 자율신경 검사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또 영양 처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낯선 검사일 텐데요.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해서 대사물 검사를 통해서 여러 지표들을 오늘 보여주고 그거에 근거해서 개인 맞춤 영양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처방을 내보셨을 검사 중에 NK 액티비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NK의 어떤 숫자적인 카운트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활성도, NK 엔자임의 활성도 개념이고요. 보통 이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500 미만 또는 어떤 회사는 400 미만으로 있을 때 그 NK 수치 활성도가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고 실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100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NK라고 하는 전형적인 세포, 면역세포의 액티비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면역 스테이투스 보는 그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NK 비용이 이제 비급여이고 되게 제한적으로 급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처방이 부담되는 경우는 오늘은 강조하지는 않지만 흔히 우리가 검사하는 CBC에서 백혈구에서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의 비율,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림포사이트가 뉴트로필에 비해서 부족한 NL 레이쇼가 2.5 이상일 때 NK 400 미만 이렇게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림포사이트의 부족이나 NK 액티비티는 특별히 암 면역 또 바이러스 면역과 같은 중요한 면역 세포 중에 검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NK 수치가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게 사이모신 알파라고 하는 흉샘에서 나오는 면역 증강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이모신 알파는 앞서 말한 NK 액티비티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T셀과 또 B셀 같은 면역 관련된 모든 세포들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으로 사이모신 알파를 쓸 수가 있고요. 사이모신 알파와 함께 이제 일주일에 한 주 2회에서 총 16회 정도를 고려하는데 라이넥이라고 하는 이제 태반 추출물도 2앰플 정도를 섞어서 같이 해서 라이넥과 이민알파를 같이 한다 해서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요. 또 진료실에서 그거 외에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면역 관련된 장면역 관련된 그런 수액을 같이 놓기도 합니다. 등등 해서 병원마다 어떤 경우는 아연, 어떤 경우는 글루타치온 이런 수액들 섞어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수액들을 고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루타민 주사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조금 설사도 있으시면서 오래가는 그런 기침이라든지 면역 저하가 의심됐을 때 대표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주사로 이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을 처방하는 것도 개원가에서는 흔하게 처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주제가 면역이지만 실제 환자들의 주 증상, 주 호소는 면역 저하보다는 만성 피로 또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 대한 기능의학적 불원칙, 특별히 검사의 근거에서 어떤 영양 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을 제일 먼저 개원가에서는 1차 의료에서는 룰아웃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인생에서 가장 피곤했을 때 특별히 체중 감소가 있는 사람한테는 당뇨라든지 처음으로 당뇨를 진단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웨이트로스가 있을 때 암이 아닌지를 반드시 룰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아닌데 계속 질병이 아니라고 컨펌되어 있는 환자 중에 해결되지 않는 만성 피로를 호소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어프로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생기는 부신기능 저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요, 흔히 이 호르몬의 패스웨이가 왜곡되는데 프레그네놀로부터 시작되는 처음에 호르몬의 패스웨이가 이 코티졸로 가는 경로가 한 가지가 있고 또 DHA를 거쳐서 성호르몬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초창기의 스트레스, 급성 스트레스를 지나서 이제 아급성, 만성 피로로 가는 만성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에서는 이 코티졸 스틸이라는 현상이 납니다. 즉 DHA가 감소가 되고 코티졸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만성 피로,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는 이 코티졸과 DHA가 다 같이 증가되는 이런 에큐트 스트레스 대응에서 코티졸은 더 올라가고 DHA는 감소하는 그런 서브 에큐트 또는 프로그레시브한 스트레스 픽세이션을 거쳐서 사실 많은 환자들이 낮은 코티졸과 낮은 DHA 랩을 가지고 만성 피로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C단계 어떤 부신 고갈기라고 표현드리는 아드레날 이그소션 상태로 와가지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신 피로를 진단하는 가장 특별히 혈액에서 그 코티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증상 관련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타액에서 하루 4번 측정합니다. 그 이유는 코티졸은 대표적으로 서카디안 리듬이라 해서 아침에 증가되고 밤에 감소하는 그런 멜라토닌과 반대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죠. 근데 하루 종일 이제 4번 측정할 수가 없어서 환자에게 타액병을 준 다음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아침, 점심, 오후, 자기 전. 일반적으로 자기 전에 코티졸은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아침에는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생활이 어떤 서카디안 리듬에 의해서 반복되는데 어떤 환자 같은 경우는 코티졸이 아침에 떨어지고 밤 사이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불면, 잠이 깨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불면과 만성 피로가 서로 악순환을 하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단하게 이 코티졸 측정하면 좋습니다. 근데 코티졸은 이제 아침 일찍 재는 것을 원칙으로 했을 때 레퍼런스 레인지에 대한 사실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보통 수탁 검사에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주는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레퍼런스입니다. 한 3에서 코티졸 레벨이 한 25 정도 굉장히 넓게 잡고 이제 레퍼런스를 범위 정하고 그 밑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코티졸의 어떤 호르몬적인 부족, 즉 에디슨 디지스나 또는 지나치게 코티졸이 높은 경우는 쿠싱 디지스 같은 질병 관점에서의 코티졸의 어떤 레퍼런스를 주는데 기능의학적으로 질병까지 가지 않고 인서피션시 정도, 부족한 정도의 그 레퍼런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회에서 알려주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근무했을 때 사실은 이제 아픈 사람 외에도 건강한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멤버를 가지고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노만 파퓰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차음 파퓰레이션을 가지고 했을 때 중위수에 해당되는 즉 가운데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것이 코티졸이 7에서 11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이기 때문에 대략 저는 환자한테 코티졸이 한 10 전후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면 DHEA는 서카디안 리듬을 타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잴 수 있고요. 항노화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대략 그 환자의 코티졸 곱하기 한 20 정도가 DHEA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HEA는 저 같은 경우 한 150 정도 기준으로 환자에게 부족 또는 증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겠습니다. 차음 데이터 외에도 제가 최근에 산자부 과제를 통해서 1200명의 그런 코호트를 모아봤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신 피로를 진단하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머리카락에서 미네랄 측정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칼슘이 높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슬로우 타입이라 그러고 나트륨이 높은 경우를 패스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칼슘이 높다고 해서 골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골밀도는 떨어져 있는 그런 칼슘 파라독스를 많이 경험하지요. 느린 타입 슬로우 대사 환자들이 주로 부신 피로를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 중에서 비율적으로 이 나트륨 마그네슘 비율이 2가 안 될 때 부신 피로를 합니다. 저는 앞서 그런 코티졸 DHA를 통해서 많이 진단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많이 진단하진 않지만 청소년 시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호르몬 레벨 DHA가 대부분 정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하여서 이 나트륨 마그네슘이 2가 안 되는, 제가 예전에 차음 데이터를 봤을 때 고등학교생들도 벌써 슬로우 타입으로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패스트 타입이 많지만, 그래서 이런 대사가 느려지는 것들이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부신 피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자율신경 검사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HRV, Heart Rate Variability라고 해서 심박의 변이도를 가지고 원래는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그래서 알라우 인터벌의 어떤 SD에는 노드와 노드 사이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저하되어 있을 때, 20 이하일 때 보통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도구인데 이 HRV에는 레포트 중에는 이 로우 프리퀀시나 하이 프리퀀시 같은 어떤 그 펄스의 강도를 보여주는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토탈 파워나 LFHF 같은 이런 프리퀀시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을 때 역시 부신 피로, 환자들의 맥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을 통하여서 하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여기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 비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HIV 코드를 통하여서 환자들의 즉각적인 어떤 부신 피로 또는 면역 저하를 볼 때는 이 HIV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부신 피로를 치료할 것인가? 흔히 이제 피로곤의 원인이 주 원인이 스트레스일 때 제가 부신 피로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답토제닉, 즉 홍삼이나 인삼 같은 또는 한약 재료 중에 일부 그런 재료들처럼 이런 아답토제닉한 부분들이 각 나라마다 다 하나씩 그런 토양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부신 강화제를 주면 되고, 또 DHA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DHA를 보충하면 되고, 수액을 처방할 때는 우리 글리시직 애시드라고 하는 감초 주사가 대표적인 부신 피로 회복제입니다. 마그네슘을 포함하여서 기타 여러 수액들이 있죠. 스트레스 완화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돼야 되고, 느린 대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음식도 빠른 대사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개원가에서 많이 쓰는 수액이 흔히 말하는 감초라는 표현을 쓰는데, 히스파겐시라고 하는 걸로 수입되어 있죠. 이게 이제 효능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코드는 두드러기, 습진, 알러지성 피부성 또는 일부 만성간 질환 같은 코드를 가지고 처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 내에서 처방하는 것을 권유하고요. 원래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티졸을 활성화된 코티졸이 비활성화된 코티존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바로 글리시리진. 그래서 낮은 코티졸 때 쓰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증상이 피로감뿐만 아니라 메가리가 없고 혈압 떨어지고 어지럽고 이럴 때, 반대로 혈압 높을 때는 좀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갱년기 전후에 흔히 태반 주사를 많이 쓰는데, 태반 주사는 특별히 DHA를 올려주고 일반적인 면역 증강과 관련된 많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인데, 다만 허가 사항이 이것도 간 수치 이상 이런 정도 어떤 제한된 허가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에 이어서 이제 영양 불균형에 의한 피곤함. 이 현대사회에 영양 불균형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으신 것 중에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장이 안 좋을 때 흡수의 장애를 호소하고, 또 탄수화물 중심으로 굉장히 제한된 음식을 먹을 때 영양 불균형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생화학 시간에 다 배웠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파트인데요. 특별히 TCA 사이클이 지방과 그다음에 탄수화물의
대사를 거쳐서 아세틸코일 거쳐서 ATP를 만드는 그 과정과 그 옆에 아미노산들이 그 중간중간에 도움을 주는 그 경로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TCA 사이클은 바로 옆에 오르기닌 사이클이라든지 또는 뉴로트랜스미터라든지 메틸레이션 같은 다른 대사와 관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인데 앞서 TCA 사이클은 대사의 산물들을 보는 건데 소변으로 보통 90% 이상의 대사물들이 나오는데 A에서 B에서 BC로 가는 이런 대사에 장애가 있을 때 유전적인 요인이 있거나 올드 에이지거나 아니면 특별히 도와주는 코엔자임과 코팩터, 즉 미네랄과 비타민과 아미노산의 어떤 부분적 결핍에 있을 때 이것이 가지 않으면 그 전 프리커서에 해당되는 대사물들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즉 소변 유기산 검사에서 대사물이 증가되면 특정 영양소의 결핍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51 항목 중에 20개 항목이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평가하는 거고요. 뉴로트랜스미터, 항산화, 디톡시피케이션, 장내 미생물 SIBO를 평가하는 지표들까지 같이 있어서 이런 여러 증상들을 호소할 때 한꺼번에 검사하기 참 좋은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TCA 사이클에서 나오는 대사물, 그 중에서 페리에시드 옥시데이션에서는 아디페이트 서브에레이트가 가장 대표적인 대사물이고 이런 대사들의 소변상에서 증가는 즉 카르니틴의 디피션시, 그래서 카르니틴을 처방하는 게 원칙이고요. 탄수화물 대사 중에서 대표적인 피루베이트가 아세틸코일에 가는데 3개의 엔자임이 필요하고 그 엔자임을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이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이 여기서는 이것이 증가됐을 때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락테이트, 피곤이 쌓일 때 젖산 쌓인다 말 표현을 많이 쓰는데 코엔자임 Q10 디피션시를 의미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뒤쪽에 서스네이트부터 HMG까지 여기는 이 4개의 대사물이 동시에 증가되거나 부분적 증가가 있을 때는 역시 코엔자임 Q10 디피션시를 말하는 거고요. 앞서 미토콘드리아 쪽에 사이트레이트, 시스 아코네이트, 아이소사이트레이트 같은 TCA 사이클의 앞쪽 부분의 대사는 아르기닌 디피션시를 의미합니다. 비타민 B 대사는 주로 아미노산 대사와 연결되는데 이 알파케토 시리즈 3가지는 역시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의 부족을 의미하고요. 잔툴레이트라고 하는 대사물들은 비타민 B6, 베타하이드로시부틸레이트는 비타민 B7, 비온틴, 메티말로네이트는 비타민 B12, 또 이 F, M, G, 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비타민 B9, 즉 엽산의 부분적 결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타민 B를 통해서 많이 에너지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비타민 B 중에서 어떤 파트를 집중적으로 먹을지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되는 수액은요, 카르니틴이라는 수액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허가사항으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되게 내로우다운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데 역시 카르니틴의 결핍 때문에 지방산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어큐뮬레이션된 그런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심근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는 심근경색 치료제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흔히 요즘은 다이어트 수액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경우 카르니틴이 들어가 있고 저는 지방산 대사에서 앞서 그 지방산 대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 카르니틴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흔히 마늘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프로솔타민은 비타민 B1을 말하지요. B1 같은 경우는 냄새가 이제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타민 B1을 말하는 거고 역시 허가 사항으로는 통증, 근만성 통증 코드를 넣고서 하면 허가가 됩니다. B1 같은 경우는 흔히 신경통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제 탄수화물 대사 장애를 회복시키는 통해서 가장 대표적인 에너지 대사인 탄수화물 대사를 회복시키는 데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알파리포산은 흔히 이제 당뇨 환자 때 쓰는 그 초티 에시드 말씀드린 거고 역시 주사로 나와 있고 특별히 이 부분도 그 통증, 특별히 격렬한 운동 뒤끝의 통증 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허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탄수화물 대사를 좋게 만들어서 만성 피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개념이고요. 글루타치온 오늘 해독 파트를 하진 않았지만 글루타치온도 1200ml 정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부신 기능 강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글루타치온 자체가 간의 해독이 안 돼서 브레인 포거나 어떤 여러 2차적으로 약물 부작용이나 중금속이 해독 안 되거나 특별히 장내 미생물이 해독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글루타치온인데
굉장히 허가사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루타치온을 원칙적으로는 개원가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배곡 주사로 알려져 있어 비급여 주사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다양한 이유, 특별히 위산이 저하되어서 소화가 안 되거나 장내 미생물이 증가돼서 장점막이 흡수를 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영양 불균형에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흔히 옵니다. 세 번째가 센트럴 퍼티그, 신경 정신 피로. 어쩌면은 정신과에서만은 신체화 증상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도파민, 세로토닌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소변 유기산 검사 파트에 있습니다. 역시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또 노에피네프린의 지표를 측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타이로신으로부터 시작돼서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같은 거에 대사물이 바로 호르몬 반질레이트, 또 우리가 VMA라고 알려있는 이런 지표들이 소변에서 나왔을 때 또는 부족할 때, 특별히 부족할 때 만성 피로를 호소하게 됩니다. 또는 무기력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에서 5-HTP를 거쳐서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사물이 5-HIA가 나오는데 그 부분의 대사를 가지고 역시 세로토닌 레벨을 평가하는데 사실은 적은 것보다 오히려 증가되어 있는 경우 5-HTP가 이 트립토판과 이 5-HIA가 주로 나오는 경로가 브레인 쪽에서보다는 95%가 장내 미생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24번 대사물이 증가되어 있으면 장내 미생물의 증식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신경정신 피로에 매칭되는 약물은요, 대표적으로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도파민을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별히 메틸페닐데이트, 즉 우리 흔히 ADHD로 알려져 있는 그런 약 할 때 DNRI,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리업테이 인테이크를 써서 특별히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집중력 저하를 처방하는 것이 흔히 아이들한테 처방하는 콘서타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이 호소하는 증상, 즉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무기력감, 어떤 의욕 없음 이런 부분들을 호소할 때는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도파민,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리업테이크 이니비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노에피네프린을 증가시킴으로써 무기력감을 개선시키는 쪽이고 전통적으로는 금연이나 또는 일부 비만 치료에 사용됐지만 굉장히 무기력감을 호소하시는 도파민 저하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통증을 주로 호소하는 암 환자들, 그중에 도파민 저하를 동시에 있을 때는 SNRI를 써서 통증을 호소할 때 신발타를 쓰기도 합니다. 세로토닌은 다 아시다시피 TCA 같은 대표적인 이런 항우울지에서 이제는 SSRI 그리고 DNRI, SNRI 같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멀타자핀이라든지 또는 브린탈릭스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우울증 약을 좀 벗어나는 약들도 요즘 많이 있고요. 많은 의사들이 신경정신과 약은 타과에서는 한 달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또는 3개월 제한이 있다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이력부터는 모든 의사들이 신경정신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가 됩니다. 신경안정제, 아마 어떤 사람들한테는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목적으로 신경안정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슈레틴부터 롱에틴까지 다양한 종류의 약제가 있고 허가사에 맞게끔 또는 특별히 신경안정제는 어떤 제한된 일수를 가지고 따지는 날짜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특별히 트라졸람 같은 경우는 21일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하시고 롱에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수 제한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쓰고 싶지 않은 정신과가 갈 정도의 우울증이나 또는 도파민 저하 의심소견이나 또는 신경안정제가 필요한 그런 범불안장애 같은 약을 쓸 정도가 아닌 그런 중간 단계의 환자들한테는 서플리먼트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첫 전구 물질이 트립토판과 중간 전구 물질이 5-HTP이기 때문에 이런 트립토판이 사용되어 있는 한 1200ml 정도를 사용해서 환자의 세로토닌을 대체해서 수면장애나 우울증을 개선시킬 수도 있겠고요.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는 이 가바를 작용하는 게 보통 모든 약제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중에 알파 유닛만 자극하는 것이 스틸록스, 졸피뎀을 말한 거고 모두 자극시켜서 가바를 증가시키는 것이 벤조다이아제펜인데 역시 가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간 산물이 글루타메이트부터 시작되고요. 글루타멘이 테아닌과 B6와 마그네슘을 통해 돕기 때문에 흔히 테아닌 같은 영양제들이 안전하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경 안정 영양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가바를 사용하든지 등등 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하신 그런 63세 여자, 자율신경에서 요 레퍼런스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그래프 보실 거고요. 코티졸과 DHA가 10이나 150 정도가 정상인데 0.7, 12.3 굉장히 만성 피로가 심한 경우였고요. 이 환자가 한 1년 정도 치료하면서 코티졸과 DHA가 한 10배 정도로 증가됐고 또 자율신경 지표들도 많이 호전됩니다. 토탈 파워가 110에서 560 정도로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때로는 짧은 기간 내에 좋아지기도 합니다. 2019년 6월 달부터 7월까지 그리고 그 좋아지는 모든 기록들은 자율신경 지표에서 피로도가 매우 나쁨, 나쁨 정상, 스트레스가 매우 나쁨, 나쁨 정상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지는 것을 측정하고 모니터하는 것이 자율신경학 검사이고요. 유기산 검사에 이니셜에 안 좋았던 분들은 유기산 검사를 팔로우했을 때 지방산 대사가 0%에서 67%, 에너지 대사가 이제 주로 만성 피로와 관련된 건데, 그리고 비타민 B 대사 17%에서 67%, 메틸레이션 0에서 100% 이렇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았던 유기산 검사는 자주 팔로우하기 때문에 지방산 대사가 17%에서 67%, 83%, 미토콘드리아가 50%에서 88%,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도파민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는 영양제에서 도파민으로 전환, 이런 식으로 검사에 근거해서 처방을 합니다. 앞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만성 피로를 호소하고 어떤 면역 저하를 호소할 때 질병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고요. 질병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저 같은 경우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서 특정 지표에 저하가 되어 있으면 부신 피로를 의심하고 그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부신 호르몬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부신 피로에 대한 대응되는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요. 코티졸 DHA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하이 DHA인 경우는 소변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인지 아니면 센트럴 퍼티그, 즉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저하인지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되는 약제 또는 서플리먼트나 수액을 처방하는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환자에게 최소한의 인터벤션을 하기 위한 그런 저의 방식입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아마 기능의학이 좀 어렵고 또는 유전체 의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별도의 이제 웰케어 컨설팅, 웰케어 예주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계속 매주 강의를 올리고 있고 대부분 무료 강의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프라인 병원 컨설팅도 하고 또 실무자 컨설팅을 하면서 좀 어려워하시는 이 맞춤 영양, 맞춤 또는 미래의학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